편의점에 술 취한 조폭 5명이 들어와 은하를 희롱하기 시작해요. 졸개가 은하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진 시선으로 조폭들을 바라봤습니다. 물건만 사가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기계적이고 차가운 음성에 조폭들도 본능적으로 한 발씩 뒤로 물러났어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도봉구 낡은 골목 한복판, 재개발 예정이라는 노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는 이곳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작은 편의점이 있습니다. 간판에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뿌리고 있고 금이 간 유리창 너머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요. 밤 11시 정각, 주간 알바생이 퇴근하고 야간 근무를 맡은 정은아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34살의 은하는 첫눈에 봐도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키는 평균 정도지만 어깨 라인이 일직선으로 펴져 있고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정확한 보폭을 유지하며 흔들림이 없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격자 위를 걷는 것처럼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은하가 편의점 업무를 시작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계산대 정리, 진열 상품 점검, 바닥 청소까지 모든 것이 마치 매뉴얼을 외운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라면 하나를 진열할 때도 각도를 재고 음료수 하나를 냉장고에 넣을 때도 간격을 측정하는 듯한 세심함을 보였죠. 새벽 1시 30분 편의점에 응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야간 배송 기사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들어오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박스가 터지면서 유리병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은하의 반응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0.2초 만에 상황을 파악하고 카운터를 뛰어넘었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배송기사의 손목을 잡아당겨 큰 유리 파편을 피하게 했죠. 동시에 발로 작은 파편 하나를 정확히 차서 다른 고객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았어요. 모든 일이 3초 안에 끝났습니다. 배송기사는 손톱 하나 다치지 않았고 다른 고객도 무사했어요. 은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빗자루를 가져와 파편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배송기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지만 은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반사가 아니었어요.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전투 본능이었죠. 위험을 감지하고 최적의 대응을 하는 완벽한 시스템이 작동한 거였습니다. 며칠 후 저녁 60대 사장님이 월간 점검을 위해 편의점을 찾았어요. 진열대를 하나하나 살펴보던 사장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모든 상품이 군대식으로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거든요. 라면은 브랜드별로 정확히 분류되어 있고 음료는 높이 순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과자는 유통기한이 가까운 순서대로 앞쪽에 배열되어 있었고 심지어 각도까지 일정하게 맞춰져 있었죠. 바코드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도 놀라웠어요. 은하 씨, 이거 언제 다 정리했어요? 30년 넘게 편의점 해봤는데 이렇게 체계적인 건 처음 봐요. 야간 시간에 손님이 없을 때 조금씩 정리했어요. 사장님은 계산대 주변도 살펴봤습니다. 펜 하나, 영수증 한 장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심지어 청소용품까지 크기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신은 정말 특별하네요. 혹시 군대 나왔나요? 은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5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은하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07 특임단 훈련소, 새벽 5시 기상, 완벽한 내무반 정리,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던 교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비슷한 데 있었어요. 더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사장님도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대답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무거운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근무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간 알바생에게 인수인계를 마친 은하는 가방을 메고 편의점을 나섰어요. 하지만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몇 개 지나 도착한 곳은 5년 전에 문을 닫은 폐공장이었어요. 녹슨 철문에는 출입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지만 은하는 주저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그녀만의 비밀 공간이었거든요. 텅 빈 공장 안에서 은하는 가방을 열었어요. 작은 무전기, 줄자, 스톱워치, 그리고 몇 가지 훈련용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리듬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까지 속도가 일정했어요. 50개, 100개, 150개까지 쉬지 않고 계속했죠. 숨소리조차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어요. 200개를 채우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이마에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았어요. 다음은 사격 자세 훈련이었습니다. 총은 없지만 마치 실제 무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완벽한 폼으로 20m 떨어진 벽의 점을 조준했어요. 호흡을 멈추고 심장 박동을 느끼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모든 가상의 총성이 정확히 표적 중앙을 관통했어요. 마지막은 위기 대처 훈련이었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고 공장 가운데 서서 360도 전방향에서 오는 위협을 감지하는 연습을 했어요. 바람 소리, 쥐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철판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은하는 눈을 뜨지 않고도 정확한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0.1초 만에 전투 자세를 취했죠. 그제야 눈을 떴어요. 정말로 철판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은하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훈련을 마치고 무전기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707 특임단과 연결되는 비상 연락망이었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옛 동료들과 연락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은하는 무전기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그저 평범한 편의점 알바생으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주말을 앞두고 술과 안주를 사러 오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은하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경 편의점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남성들이 들어왔어요. 총 5명이었는데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성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얼굴에는 긴 흉터가 하나 있었어요. 장태수였습니다. 47살의 남부건달파 두목이었죠. 뒤따라 들어온 4명의 졸개들도 만만치 않은 체격을 자랑했어요. 편의점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장태수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계산대 쪽으로 걸어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완전히 취한 상태였죠. 야, 여기 사장 누구야? 은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야간 근무 시간이라 사장님은 안 계세요.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면 도와드릴게요. 장태수가 비웃으며 계산대에 팔을 올렸어요. 그러고는 은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런 밤에 혼자 일하기 힘들겠네. 나이는 몇 살이야? 고객님,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주세요. 은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이 조금 차가워졌어요. 장태수는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졸개 중 한 명이 맥주캔을 집어들며 끼어들었어요. 형님, 이 누나 참 차갑네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이래요. 그러게 말이야. 친근하게 대화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딱딱해? 장태수가 계산대를 넘보며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은하와의 거리가 팔길이만큼 좁혀졌어요. 아가씨, 여기서 야간 알바하지 말고 우리 술집에서 일해. 돈도 훨씬 많이 줄게. 어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물건만 고르시고 계산해 주세요. 은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경고의 신호였지만 장태수는 오히려 더 흥미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야, 성격도 있네. 나는 장태수야. 이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사람이거든. 한번 생각해봐. 장태수가 명함을 꺼내 계산대 위에 놓으려는 순간 졸개 중 한 명이 은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누나, 우리 형님이 좋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회인데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 은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어요.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은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사물을 보는 것처럼 무표정했습니다. 물건만 사가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기계적이고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마치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았죠. 장태수는 순간 움찔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봤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위험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졸개들도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어깨에 올린 손을 자연스럽게 내렸고 한 발씩 뒤로 물러섰어요. 뭐야 이 여자? 형님, 좀 이상한데요. 장태수는 체면이 서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편의점 알바 하나에게 위축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야, 너 뭐 대단한 줄 아나?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바라만 봤습니다. 그 시선이 장태수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편의점 안의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장태수는 결국 체면을 포기하고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갈게. 하지만 다음에 또 보자. 장태수와 졸개들이 맥주 몇 캔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어요. 은하는 아무 말 없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계산이 끝나자 장태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어요. 재미있는 여자네. 다음에 또 올게. 조폭들이 편의점을 나간 후 은하는 계산대에 손을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려 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죠. 새벽 5시 사장님이 평소보다 일찍 편의점에 도착했어요. 밤새 잠을 못 이룬 얼굴이었습니다. 은하 씨, 어젯밤에 남부건달파가 왔다면서요? 동네 사람들이 봤다고 하던데. 네, 잠시 들렀다 갔어요. 그 사람들 진짜 무서운 놈들이에요.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든 다 관여하거든요. 웬만하면 대꾸하지 마세요. 괜히 찍히면 큰일 나요.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수십 년간 이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조폭들의 무서움을 몸소 체험했거든요. 은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 속에는 사장님이 모르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은하 자신도 정확히 무엇을 확신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은하는 생각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자꾸 과거의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707 특임단 시절의 본능이 저절로 작동했어요.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평범한 일상은 이미 깨져버린 건 아닐까요? 남부건달파가 편의점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주변을 관찰하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화요일 새벽 2시, 은하는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문득 시선을 느꼈습니다. 편의점 건너편 골목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대 모니터에 비친 CCTV 화면을 살펴봤죠. 3번 카메라에 희미한 그림자가 잡혔습니다. 골목 모서리에 숨어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었어요. 장태수의 졸개 중 한 명인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업무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미행의 목적, 상대의 숫자, 주변 지형까지 모든 것을 계산했죠. 새벽 4시가 되자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편의점 뒷골목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어요. 은하는 잠시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예상대로 졸개 하나가 쓰레기통 뒤에 숨어 있었어요. 키 170cm 정도의 마른 체형,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편의점에서 봤던 그 남자였어요. 은하는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잠입술이 저절로 나왔어요.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2미터 거리까지 접근했죠. 뭐 하고 있는 거죠? 졸개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은하가 바로 뒤에 서 있었거든요. 언제 어떻게 접근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떻게, 언제부터 거기에?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저를 미행하는 거죠? 졸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들통났으니까요. 미행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3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지나간다고 하시는 건가요? 은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졸개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형님이 당신에 대해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 보라고.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은하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졸개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평범한 알바생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은하가 돌아서려는 순간 졸개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은하가 언제 뒤로 돌아왔는지, 어떻게 목을 잡았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졸개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정말로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꾸 방해하면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은하가 손을 놓자 졸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을 감싸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걸 형님한테 말할 거예요. 말하세요. 대신 정확히 말하세요. 누가 누구를 먼저 건드렸는지 말이에요. 은하가 편의점으로 돌아간 후 졸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여자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녁 그 졸개는 조직 아지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연락해봐도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집에 가봐도 없었고 평소 자주 가던 곳들을
다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태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김철수 그놈이 어디 간 거야? 연락도 안 되고. 형님, 혹시 그 편의점 여자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텐데. 아무 소식이 없잖아. 정말 이상했어요. 사람이 갑자기 증발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김철수는 정말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골목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알바 그 여자 뭔가 이상하대. 남부건달파 졸개 하나가 실종됐다던데? 혹시 그 여자가 뭔가 했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추측만 무성할 뿐이었죠. 은하는 이런 소문들을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시간, 은하는 편의점 CCTV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해킹 기술을 사용해서 말이에요. 지난 일주일간의 녹화 파일 중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 삭제했습니다. 특히 김철수와의 대화 장면은 완전히 지웠어요.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요. 작업을 마치고 은하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감정을 버리고 훈련받았다. 하지만 평범해지고 싶었다. 707 특임단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훈련소, 감정을 죽이라는 교관들의 명령, 인간 병기가 되기 위한 끝없는 실험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아직 내 안의 기계를 깨우려 한다. 김철수는 실수였어요. 너무 쉽게 본능이 나왔거든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제압했죠. 은하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성의 손이었지만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시 깨어나고 있어. 그 사실이 두려웠어요. 평범한 일상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편의점 밖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멀리서 말이에요. 남부건달파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은하는 마지막으로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흔적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어요. 이제 김철수와의 만남은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김철수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태수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부하 하나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조직에서는 큰 문제였거든요. 특히 편의점 알바와 연관이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형님, 김철수 놈 정말 어디 간 건지 모르겠어요. 집도 비어 있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 그 여자한테 뭔가 당한 게 분명해. 평범한 알바가 아니야. 장태수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은하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조직원 2명이 몰래 침입했습니다. 편의점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계산대 아래, 진열대 뒤, 화장실 근처까지 총 6개의 카메라를 숨겨놨죠. 은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어요. 카메라 설치 과정을 CCTV로 다 지켜봤거든요. 새벽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은하는 평소와 다른 길로 나갔습니다. 후문으로 나가서 골목길을 돌아가는 경로였어요. 예상대로 미행이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멀찍이 따라오고 있었죠. 은하는 일부러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 막다른 길, 계단이 많은 언덕길을 지나갔어요. 오토바이로는 따라오기 힘든 경로였죠. 결국 미행자들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걸어서 따라와야 했습니다. 은하는 폐공장 근처 골목에서 멈춰 섰어요.
뒤돌아서서 미행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왜 저를 따라오시나요? 두 명의 졸개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들킬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언제 따라왔다고. 30분 전부터 계속 따라오셨잖아요. 오토바이 번호도 다 봤고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졸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하나는 정면에서, 다른 하나는 옆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은하에게는 너무 느린 움직임이었어요. 첫 번째 졸개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받아낸 은하는 동시에 무릎으로 명치를 찍었습니다. 두 번째 졸개가 뒤에서 덤비자 뒤꿈치로 정강이를 차고 돌려차기로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5초 만에 끝났습니다. 두 명의 졸개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은하는 무표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김철수는 어디 있나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럼 왜 저를 미행하는 거죠? 형님이 시켰어요.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보라고. 은하는 한숨을 쉬었어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장태수에게 전해주세요.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지 말라고요. 은하가 떠난 후 두 명의 졸개는 겨우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고 한 명은 팔목을 삐었어요. 그날 저녁 장태수는 병원에 입원한 부하들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희 둘이 어떻게 당한 거야? 형님, 그 여자 정말 대단해요. 군대 출신이 확실해요. 아니,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특수부대 출신인가? 그런 것 같아요.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공격하기도 전에 다 읽고 있었어요. 장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편의점 알바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거든요. 한편 은하는 편의점으로 돌아와 숨겨진 카메라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받은 훈련 덕분에 감시 장비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모두 제거하고 나서 은하는 가방에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비상통신 장비였어요. 전원을 켜자 익숙한 주파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7 특임단의 통신망이었죠. 코드명 금강, 응답하라. 무전기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작전 통제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통신을 하는 순간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끝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죠. 무전기를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707 특임단 코드명 금강입니다. 금강, 현재 상황 보고하라. 민간인과의 접촉 상황도 포함해서 현재 도봉구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잠복 중입니다. 조폭 조직과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복귀 명령을 내리겠다. 즉시 철수하라.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707 특임단 코드명 금강 복귀 요청을 거부합니다. 통신망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거부 사유를 말하라. 개인 작전으로 간주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강, 그것은 규정 위반이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은하는 무전기를 꺼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조직의 지원도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사장님을 비롯해 이 동네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은하는 편의점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공간이 곧 전쟁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는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황금빛이 내려앉았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도 곧 깨질 것 같았어요.
은하는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봤습니다.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다시 전투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장태수는 조직 아지트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장태수 씨죠? 저는 전 특전사 출신 정수연입니다.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편의점 여자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장태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군 출신이 조직에 먼저 연락을 해온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무슨 정보인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전화로는 곤란해요. 1시간 후 장태수는 정수연을 만났습니다.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에 짧게 깎은 머리, 군인 특유의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 이름이 정은하라고 했죠? 맞아요. 어떻게 아시는데요? 정수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오래된 원한과 질투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정은하는 707 특임단 출신입니다. 그냥 특수부대가 아니라 정부 비밀 실험 프로젝트의 생존자예요. 장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비밀 실험이라니? 인간 병기 양성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정을 제거하고 완벽한 전투 기계로 만드는 실험이었어요. 수백 명이 참여했지만 살아남은 건 몇 명 안 돼요. 정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그 실험에 참여했었어요. 하지만 도태됐죠. 정은하는 끝까지 살아남았고 최종 완성체가 되었습니다. 장태수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이 중단되면서 모든 피험자들이 해산됐어요. 정은아도 민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몸에 밴 능력은 없어지지 않아요. 정수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옛날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은하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10년 전 사진입니다. 코드명은 금강이었어요. 장태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의 은하와 같은 사람이 맞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기계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거든요. 왜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정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요. 그녀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실험에서 도태된 후 군에서도 쫓겨났어요. 장태수는 정수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적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상대해야 하죠? 정면 승부는 피하세요. 정은하는 한 번에 20명도 상대할 수 있어요. 대신 그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공략하세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편의점 사장이나 동네 사람들 말이에요. 그녀가 민간인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평범한 일상을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날 밤 11시 은하가 야간 근무를 시작하려던 순간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장님의 아내였습니다. 은하 씨, 큰일 났어요. 우리 아저씨가 습격당했어요. 은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디에 계세요? 집 앞 골목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은하는 즉시 편의점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사장님은 의식을 잃은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맞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며칠은 지켜봐야 해요. 은하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60대 노인이 이런 일을 당할 이유는 하나뿐이었어요. 사장님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 아저씨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은하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다친 거였거든요. 새벽 3시
사장님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은하가 병상 옆에 앉아 있자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은하 씨, 네, 사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쉬세요. 사장님은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며 계속 말했어요. 넌 숨기지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사장님의 눈빛에는 모든 걸 아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평범한 척하려고 애쓰는 거 다 봤어. 하지만 넌 특별한 사람이야. 사장님이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은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병원을 나선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평범한 삶을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거든요. 폐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은하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끝내야 한다. 과거도 현재도 707 특임단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차가운 훈련소, 잔인한 실험들, 감정을 죽이라는 명령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거든요. 폐공장에 도착한 은하는 숨겨둔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투복과 각종 도구들이었어요. 옷을 갈아입으며 은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은하가 아니라 707 특임단 코드명 금강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이에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10년 전의 차가운 눈빛이 다시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마음이 남아 있었거든요. 폐공장 깊숙한 곳, 은하는 벽돌을 하나씩 제거하며 숨겨진 공간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은퇴하면서 만들어둔 비밀 훈련실이었어요. 좁은 입구를 지나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3미터 높이의 천장, 방음 처리된 벽면, 각종 훈련 장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707 특임단 시절 사용했던 무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권총, 단검, 로프, 폭발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은하는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곳에 오는 건 10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10년 전의 차가운 살인 기계가 아니라 이제는 지킬 것이 있는 전사였습니다. 난 킬러가 아니다. 은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난 정리자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사장님, 동네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꿈꿔왔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죠. 은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몸을 깨우는 작업이었어요. 벽에 설치된 타이머를 30분으로 맞추고 전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주먹질, 발차기, 무기 사용법까지 모든 동작이 몸에 밴 기억대로 흘러나왔어요. 속도와 정확성이 점점 살아났습니다. 30분 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든 훈련을 마쳤어요. 다음은 무기 점검이었습니다. 권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작업을 10번 반복했어요. 12초, 11초, 10초,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지막에는 8초 만에 완벽한 조립을 해냈죠. 단검 훈련도 마찬가지였어요. 20m 떨어진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연습을 100번 반복했습니다.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훈련을 마치고 은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동료들, 특히 정수연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정수연은 은하보다 5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실험이 진행될수록 달라졌죠.
707 특임단의 최종 실험은 잔혹했습니다. 100명의 지원자 중에서 단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서바이벌 테스트였어요. 감정을 완전히 제거하고 완벽한 인간 병기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은하는 기억했어요. 마지막 테스트에서 정수연과 마주쳤던 순간을 말이에요. 은하야, 우리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어. 정수연의 눈빛은 이미 광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실험의 부작용으로 정신이 불안정해진 거였습니다. 형, 우리 함께 나갈 방법을 찾아봐요. 그런 건 없어. 너 아니면 나야. 정수연이 먼저 공격해 왔어요. 하지만 은하가 더 빨랐습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정수연을 무력화시켰죠. 그 순간 은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감정 없는 기계가 되어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동료를 쓰러뜨리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거든요.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은하는 완벽한 인간 병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인간성을 잃어버렸죠. 정수연은 실험에서 탈락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했어요. 질투와 원한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죠. 은하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붙은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어요. 누군가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코드명 금강, 응답하라.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정수현이었습니다. 은하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정수현. 오랜만이네, 금강. 아니지, 지금은 정은하라고 해야 하나? 정수현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왜 연락했나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 완벽한 인간 병기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 은하는 침묵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 알고 있지? 실험에서 져서 군에서도 쫓겨났어. 10년 동안 복수할 기회만 기다렸다고. 과거 일은 과거에 묻어두세요. 묻어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는 영웅 취급받으며 은퇴했지만 나는 폐인이 되었어. 정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끝장내주겠어. 너의 소중한 일상도 평범한 삶도 모두 박살내주겠다고. 정수연, 그만두세요. 무고한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무고하다고? 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내 표적이야. 편의점 사장은 시작에 불과해. 통신이 끊어졌어요. 은하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적의 정체가 명확해졌어요. 단순한 조폭 조직이 아니라 과거의 원한을 품고 있는 정수연이 배후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은하는 무기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권총 2자루, 단검 3개, 로프와 폭발물까지 모든 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다시 봤어요. 차가운 눈빛의 금강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정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거든요. 훈련실을 나서며 은하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수연, 이번에는 내가 끝내겠어.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어요. 하지만 은하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밤 10시, 은하는 구청 창고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 도청을 통해 장태수와 정수연의 만남 장소를 파악한 거예요. 낡은 철제 창고 건물은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창고 입구에는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장태수 일당의 차량들이었죠. 건물 주변에는 보초를 서는 졸개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기로 했습니다. 가방에서 도구를 꺼내 환풍구 덮개를 조용히 제거했죠. 좁은 통로를 기어가며 창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아래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수연 씨, 정말 그 여자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장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은하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약점부터 전투 패턴까지 말이죠. 정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차갑고 비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인질도 준비해뒀습니다. 은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창고 한편에 의자에 묶여있는 사람이 보였거든요. 편의점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깨어나면 은하가 반드시 올 거예요. 707 특임단 출신들은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거든요. 정수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은하는 환풍구에서 내려와 창고 상층부에 숨었습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총 8명이 있었어요. 장태수와 졸개 5명, 그리고 정수현과 그의 동료 1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권총, 야구방망이, 심지어 군용 단검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하에게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은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먼저 외곽의 보초들부터 조용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창고 내부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창고 뒤편으로 나간 은하는 첫 번째 보초에게 접근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딴 곳을 보고 있던 졸개였어요. 은하는 소리 없이 다가가 목 뒤 신경을 눌렀습니다. 졸개는 의식을 잃고 조용히 쓰러졌어요. 은하는 그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 보초도 마찬가지였어요. 건물 옆편을 지키던 졸개를 단숨에 무력화시켰습니다. 5분 만에 외곽 경비가 모두 정리되었어요. 이제 창고 내부였습니다. 은하는 정면 입구로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은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왔군요, 정은아. 정수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을 놓아주세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먼저 무기부터 버려요. 총도 단검도 다 내려놓으세요. 은하는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바닥에 놓았어요. 단검들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작은 단검 하나만 허리에 차고 있었어요. 이제 됐나요? 좋아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정수연이 손짓하자 졸개 2명이 은하에게 달려들었어요. 첫 번째 졸개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은하는 몸을 숙여 피하고 동시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떨어지는 졸개의 목을 쳐서 기절시켰습니다. 두 번째 졸개가 뒤에서 덤비자 은하는 뒤돌아차기로 명치를 가격했어요. 졸개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은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3명이 동시에 공격해 왔습니다. 권총을 든 졸개도 있었어요. 하지만 은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총을 겨누는 졸개에게 먼저 달려간 은하는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무릎으로 배를 찌르고 팔꿈치로 뒷목을 쳤어요. 나머지 2명도 순식간에 처리했습니다. 한 명은 목 조르기로, 다른 한 명은 압박점을 눌러 의식을 잃게 만들었어요. 5분 만에 졸개 5명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장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봤어요. 넌 뭐냐 대체? 장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은하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707 특임단. 그리고 마지막 인간 병기. 장태수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정수연은 오히려 흥미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금강다워. 하지만 이제는 나와 싸워야 해. 정수연이 군용 단검을 빼들며 나섰어요. 넌 기계잖아. 감정도 없고. 정수연이 단검을 휘두르며 공격해왔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단검으로 막아냈어요. 예전에는 그랬죠. 칼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젠 있어.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거든. 은하의 목소리에는 10년 전에 없던 따뜻함이 있었어요. 정수연과 은하의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모든 기술을 아는 상대였기에 치열했어요. 단검과 단검이 부딪히고 발차기와 주먹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정수연은 10년간 원한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은하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순간 은하의 단검이 정수연의 어깨를 관통했어요. 정수연이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끝났어요, 정수연. 은하는 사장님을 구출하러 갔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습니다. 은하 씨, 고마워요. 사장님이 힘겹게 말했어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은하가 밧줄을 풀어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마침내 막을 내린 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도봉구 낡은 골목의 편의점에 다시 불이 켜졌어요. 재개발 예정이라는 현수막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지만 편의점만큼은 예전보다 더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목에 보호대를 차고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좋아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어요. 은하는 여전히 야간 근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가끔 미소도 짓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도 늘어났죠. 저녁 8시 사장님이 편의점을 점검하러 왔어요. 요즘에는 매일 들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건강 때문이기도 했지만 은하와 대화하는 시간을 즐기기도 했거든요. 오늘 손님이 많았나요? 사장님이 물었어요. 네, 평소보다 많았어요. 새로 이사 온 가족들이 인사도 하고 갔어요. 은하의 대답에는 예전에 없던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동네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부건달파 사건 이후 조폭들의 활동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장태수는 구속되었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정수연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언론도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어요. 707 특임단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언론 통제를 한 거였죠. 동네 사람들은 그저 조폭들이 사라져서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은하 씨, 사장님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네, 사장님. 그날 일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사장님의 눈빛에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위험했을 텐데도 저를 구하러 왔잖아요. 사장님이 일어나서 은하에게 다가왔어요. 그래도 내가 거기 있어줘서 살았네. 은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저도 누군가 덕분에 다시 인간이 됐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당신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걸 감추고 있었을 뿐이죠.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사장님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은하는 홀로 편의점을 지키며 야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1시 30분경 편의점 뒷골목에서 소음이 들려왔어요. 은하가 나가보니 동네 청소년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은하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아, 누나. 저희가 좀 시끄럽게 했나요?
한 아이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밤늦게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저희 무술 동아리인데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요. 여기가 넓어서. 은하는 아이들을 자세히 봤어요. 모두 성실해 보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무술을 배우고 있어요? 네, 태권도랑 주먹도장 다니는데 배우는 게 별로 없어서 친구들끼리 연습하고 있어요. 은하는 잠시 생각했다가 제안했어요.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릴까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누나가 무술할 줄 아세요? 조금은 할 줄 알아요. 은하가 기본 자세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올바른 주먹 쥐기, 균형 잡는 법, 기본적인 발차기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따라했어요. 은하의 가르침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웠거든요. 누나,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예전에 조금 배운 적이 있어요. 은하는 자세한 설명은 피했어요. 대신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술은 누군가를 때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네.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은하는 매일 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10명이 넘게 되었어요. 은하는 아이들에게 무술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도 함께 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정의를 실천하는 것, 책임감을 갖는 것 등을 가르쳤어요. 선생님, 왜 이런 걸 가르쳐 주세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어요. 여러분이 이 동네의 미래이니까요. 바르게 자라서 좋은 어른이 되길 바라거든요. 은하의 대답에 아이들은 감동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동네 어른들도 은하의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예전보다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게 변했거든요. 어느 날 밤 은하는 아이들과 훈련을 마치고 편의점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10년 전에 차가운 살인 기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의 은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병기가 아니야. 은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나는 지킴이야. 편의점 밖으로는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황금빛이 내려앉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지난 시간들이 말이에요.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단순한 평범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고 사장님에게는 소중한 직원이며 동네 사람들에게는 믿을 만한 이웃이었어요.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인간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새벽 6시 주간 알바생이 출근했어요. 은하는 평소처럼 인수인계를 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은하는 생각했어요. 오늘 밤에도 아이들이 올 거고 내일도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707 특임단 코드명 금강이 아닌 정은하로서 살아가는 삶이 말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